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봐도 그렇고 시장 전체를 감싸안고 있는 거시 경제적인 환경을 봐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은 정말이지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매우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3만 달러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로 훅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로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시장에 의미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상황과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기감에 대한 부분들인데 다행스럽게도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대해주게 만드는 요인들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시금 중국 관세 인하를 언급하면서 미국 행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혔다라는 점을 내보였습니다. 물론 관세 일부를 낮춘다라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말도 함께 덧붙이면서 반대 여론에 대해서 눈치도 보고 또 달래는 모습도 함께 내보였습니다. 이게 7월 초 이전에 정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내려지고 중국 관세 완화는 나름 시장의 안정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기업들의 재고가 급증한 것도 인플레이션 완화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는 캐시 우드의 분석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는 연일 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들이 법안 발의 하루 만에 CFTC가 암호화폐에 대한 주요 규제 기관이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확실히 CFTC 관할이지만 나머지 코인들은 증권으로 간주돼서 SEC 관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게 참 리플 소송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현재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XRP와 이더리움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플랫폼 토큰인데 왜 이더리움은 상품 비증권인데 XRP는 증권이냐? 지금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EC는 이걸 명확하게 따져보는 작업 대신 이걸 따져볼 수 있는 내부 자료를 기밀을 하면서 공개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규제 법안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상품이 된다라면 XRP 역시 증권이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XRP가 조만간 아래로든 위로든 25% 수준의 큰 폭의 가격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시세 흐름보다 지금의 이런 꽉 막힌 시세를 보이게 만든 이 거시적인 경제 환경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게 조금은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따분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자본시장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잘 숙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큰 변화 없는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정말이지 그냥 3만 달러 위에만 있어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만 반복적으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가 모처럼 비트코인 시세 전망을 제시했는데 다소 우울한 내용입니다. 윌리 우는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주기적 바닥에서 비트코인 홀더는 60%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47%만 손실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비트코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이건 아직 가격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트레이더 대다수는 우려스러운 거시 환경을 고려해서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전보다 악화할 경우에 미국 연준은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이번 주 인플레이션 수치는 6월 10일에 발표되는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현재 예측치는 전달과 동일한 8.3% 상승입니다. 만약 8.3%보다 높은 수치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이것보다 적은 수치로 나온다라면 나름의 안도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 아래로든 위로든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자본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일단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하나둘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관세 인하로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중국 관세 철폐 또는 완화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시금 관세 조정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완화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됐다라는 점을 내보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린 고율의 관세 일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 관세는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었다. 높은 비용은 중국인이 아니라 결국 미국인이 부담하게 됐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중국산 수입품은 미국 내 소비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관세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세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달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극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는 분명한 호재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들의 재고가 급증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인플레이션이 곧 사라질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이렇게 기업들의 재고가 급증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번 재고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풀릴 것이라고 말해온 경기 순환적 원인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재고를 풀면 시장에는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서 가중됐던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캐주얼 의류나 운동복, 가정용품 등의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인데 월마트는 1분기 재고가 전년 대비 33% 늘어난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캐주얼 브랜드인 갭은 전년 동기 대비 재고가 34% 늘었고 아메리칸 이글은 무려 46%가 증가했습니다. 과잉 재고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할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단순 재고 증가라기보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해서 식료품 등 필수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여행, 외식 등 경험 중심의 소비를 꺼리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악재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인 건데 캐시 우드의 말처럼 재고 급증이 인플레이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세계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높아졌다라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전망치를 3.2%로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보다도 더 낮춘 겁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이뤄진 것은 코로나 충격,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친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돼 경기 침체가 2020년대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거론이 됐는데 2023년과 2024년의 성장률도 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투자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건 몇 달 정도 시장이 훈풍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이것에 대한 우려가 하루아침 사이에 사그라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내년 초의 시기에는
투자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왔을 때 익절이 가능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접근을 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이 대응 전략 짜기도 결코 간단치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결국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은 투자자의 나의 몫이라는 점 새삼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분류하고 규제권을 CFTC가 갖도록 하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다소 이상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키어스틴 길리블랜드 의원이 이번 법안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다수 알트코인들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FTC 위원장과 SEC 위원장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데 동의했다. 다만 그 밖의 대다수 알트코인들은 증권으로 간주돼서 SEC 관할권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FTC가 암호화폐에 대한 주요 규제 기관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철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길리블랜드 의원은 CFTC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중이 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규제할 의무만 있을 뿐 주요 규제 기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을 보면 뒤에서 지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예민하긴 예민한 이슈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CFTC 위원장은 수백 가지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겠지만 그 외에 적지 않은 암호화폐는 상품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추후 상품과 증권 구분을 놓고 엄청난 진통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 상품으로 하고 어떤 걸 증권으로 할지, 이건 미국 의회와 규제 당국에서 알아서 기준을 정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상품, 증권 구분 기준에 있어서 리플 XRP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이 소송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왜 이더리움은 상품인데 XRP는 증권인가 여부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소송을 제기한 SEC는 이걸 따져볼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이 기밀에 해당한다라면서 공개 못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송의 다툼이 벌어지는 전제 상황이 아직 펼쳐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법적 지위가 확정이 된다라면 사실 XRP가 증권이어야 하는 이유를 온전하게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둘 다 플랫폼 토큰으로서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리플 측은 이더리움과의 차이점, 공통점을 놓고 소송의 쟁점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한 SEC는 XRP가 왜 상품이 될 수가 없는지, 왜 증권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SEC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권 논란 속에서 XRP가 자연스럽게 상품으로 규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릴 여지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봤을 때는 이더와 XRP는 시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점에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리플 소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SEC가 어떤 대응을 펼칠지 역시 굉장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XRP가 조만간 아래로든 위로든 25% 수준의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은 XRP는 5월 한 달 동안 예측할 수 없는 가격 움직임을 설명하는 삼각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만약 0.3839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0.31달러로 25% 수준의 하락이 벌어질 수 있고, 반면 0.4342달러 위를 넘어서면 0.51달러를 향해서 25% 수준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와 페이팔이 이번에 공동 발표한 보고서 내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기업이 이번에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유통업체의 4분의 3이 앞으로 2년 안에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절반 이상이 이걸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설문에 참여한 업체 85%가 암호화폐 결제가 5년 안에
해당 산업에서 유비쿼터스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힌 부분입니다. 산업 비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이런 비전과 가치가 조금 더 의미부여가 되는 그런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많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상황 자체가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적어도 큰 방향성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는 잘 숙지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